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새떼를 발견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조심하세요. 자리에 앉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아요. 갈매기 몇 마리에 쪼이는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새가 아닙니다. 물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위나 바닷속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참치, 오징어, 문어,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도 다양한 종류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블루피쉬와 줄무늬 농어와 같은 종이 가장 인기 있는 먹이입니다. 이들은 또한 더 강력한 포식자들이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6m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에요. 보통 사람의 3배 크기죠. 이건 백상아리의 크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다면 백상아리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 표면 근처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해요. 유일하게 백상아리와 대적할 만한 무는 힘을 가진 다른 종은 바다 악어뿐이에요. 그리고 백상아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요. 과학자들은 백상아리의 후각이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주둥이 밑에 있는 콧구멍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은 단순히 후각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인간이 아니고 일부러 인간을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은 370만 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상어와 인간이 만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상어는 사람을 물개 또는 엄청나게 큰 줄무늬 농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멀리하고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내버려둬야 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선탠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상어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 상어의 시력은 같은 환경에서 수영하는 인간의 시력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상어의 눈 구조는 우리의 눈과 상당히 비슷해요. 각막, 수정체, 망막, 짙푸른 홍채, 그리고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어 눈은 사람처럼 2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조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막대세포와 높은 조도에서 색각을 담당하는 원뿔세포입니다. 비록 상어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한 종류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상어가 인간처럼 완전한 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혼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상어 눈에는 또한 반사판이 있어요. 이건 상어의 망막 뒤에 위치한 거울 같은 결정체층이에요. 이 결정체는 상어가 극도로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꽤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이건 망막 안의 막대세포가 처음에 주변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제공해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도 반사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죠. 상어가 근처 바다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고래의 존재입니다. 상어는 고래를 120km 이상 스토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무리 중 한 마리가 취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명심할 점은 만약 지금 물 위에 새들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와는 달리 말이죠. 이것을 머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히 움직이며 동시에 위아래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새 올림픽에서의 싱크로나이즈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면 9월이고 어떤 곳에서는 늦으면 11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새들이 야간 비행에 동참해요.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나는 건 매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다 보면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먹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수천 마리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대한 새떼는 나쁜 징조가 아니지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새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자리를 뜰 때가 된 거예요. 새와 다른 동물들은 산불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양서류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실제로 불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대신 땅을 파서 불을 피할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동물은 떠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길을 피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새에서 다시 상어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제 바다 수면 근처에 새들이 있다면 상어들도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상어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상어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허리케인이나 열대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상어는 폭풍에 동반되는 기압의 감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인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해변과 내륙의 마을과 도시를 안전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상어는 꽤 영리한 생물이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가 비상시에 항상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통 물에 사는 바다 생물이 모래 위에서 무작 위로 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물에 적조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적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한 종류의 조류가 멕시코만에서 적조를 일으킵니다. 적조는 물이 정상보다 더 많은 독성이 있는 해조류로 가득 차 있을 때 발생해요. 물을 불그스름하게 하거나 갈색으로 만들 수 있지만 때때로 물 색깔은 정상입니다. 만약 물속에 들어간다면 기침이나 목이 가려운 것과 같은 호흡기 자극을 경험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선한 물로 입을 철저히 헹구세요. 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개구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아마도 비가 오려고 하기 때문일 거예요. 한 이론은 이것이 개구리의 짝짓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개구리는 짝짓기 후 담수에 알을 낳습니다. 비가 온다는 건 개구리들에게 물이 있는 좋은 공간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컷 개구리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 요란한 교향곡으로 암컷 개구리들을 데이트에 초대하는 거예요.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벌들이 평소보다 더 활동적이라면 이건 폭풍이 오고 있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낄 때 벌들은 폭풍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빨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 끝나면 항상 폭우가 내리기 10분에서 15분 전에 벌집으로 돌아와요. 심지어 뚜렷한 징후가 없을 때도 말이죠. 그 비밀은 폭풍 후 구름으로부터 정전기 축적을 포착할 수 있는 등에 있는 매우 민감한 털입니다.